저는 2023년 올해로 나이가 31살이 되어버린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재작년에 이혼하고 그 이후로 돌싱녀가 되어버린 채 쭉 혼자 살고 있네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멍청하고 능력 없는 남편과 자기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욕심 많고 교활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실컷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해요.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그 뒤로 승승장구 일이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억울한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데다 아직도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인간들 얼굴이 떠오르는 바람에 새벽까지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 인간들이 지은 죄값에 벌을 받는 듯한 기분이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라도 그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대만족입니다. 저는 예전 어린 시절부터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도 중학생 시절부터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 식당 일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방 일을 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도 호텔조리학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유명한 호텔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상 주방에서 일을 해보니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들처럼 되는 것이 꿈이라서 그 시절엔 잠도 안 자고 일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었는데 젊은 나이에 했던 결혼이라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과 둘이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저는 운이 아주 좋게도 직장 내에서도 진급을 하고 TV 출연과 각종 인터넷 기사, 잡지 촬영 등 나름대로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리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젊은 여자 요리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단순 화제성으로 주목받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착각할 정도로 한순간에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갔어요. 일부러 저를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고 공중파 TV에 한두 번 나가게 된 것이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만 하며 단조로운 생활을 했었는데 한번 유명해지니까 정신없이 바빠지고 새로운 일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당연히 수입도 늘었고 주변에서는 저를 스카우트해가려고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때의 저는 제 능력이 엄청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저 저를 광고 간판 정도로 이용했을 뿐이었는데 정말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었죠. 분명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 욕심은 없었는데 꼭 나이 많이 먹기 전에 제 가게는 한번 차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고 아직은 회사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거절하며 직장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투자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신혼집 구할 때나 결혼식 할 때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시어머니가 전부 걷어가실 정도였어요. 그나마 친정에서는 저한테 혼수 보태쓰라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 한 푼도 내놓지 않으시니 저도 빈정이 상해서 부모님이 주신 2천만 원을 도로 반납해버렸습니다. 처음 결혼 승낙 받으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결혼하는 건 너희들 자유인데 니들 능력껏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서로 부담은 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했고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뺏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땡전 한 푼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부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실 수가 있냐면서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은 집도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에서 살고 있고 아버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생활은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왠지 시부모 도움을 받았다가는 결혼 생활 내내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남편 모아놓은 돈으로도 전셋집은 구할 수 있었고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는 넉넉하게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서는 집들이 때 딱 한 번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신 뒤로 한 번도 찾아올 생각도 없고 저한테 관심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남들이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싸움을 할 정도라는데 저희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도 시부모님이 먼저 연락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지,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2년 정도 지나고 갑자기 TV에 나오기 시작하자 어느 날은 저를 시댁으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바쁘니? 모처럼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얼굴 볼 일이 없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밥 먹자고 먼저 부르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시부모님도 기분이 좋아서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죠. 그냥 밥이나 한 번 먹자고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도넛이랑 디저트 가게를 하나 오픈할 생각인데 거기엔 너 이름 걸고 같이 해볼 생각이니? 원래 사업이라는 건 유명해졌을 때 해야 하는 거야. 너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물 들어올지 몰라. 시부모님은 예전부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고 그때마다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왜 갑자기 디저트 사업을 하려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요즘 도넛이나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 파는 카페가 유행인 것 같다면서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가게 창업 자금도 전부 시부모님이 준비하실 거고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매장 홍보도 하는 바지 사장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지분은 10%를 줄 테니 한번 제 이름 걸고 제대로 해보라고 하시길래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너희 두 사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너희 능력을 잘 몰라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이는 어려도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니들을 도와주는 거야.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진급을 하고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월급쟁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창업자금까지 전부 시부모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 저한테 지분까지 준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선배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차렸다가 몇 년 못 가고 쫄딱 망해서 빚쟁이가 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내가 과연 내 이름 걸고 사업체를 내서 장사를 할 능력이 되는 건지 잠시 고민도 했었지만 어차피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만에 하나 폐업을 하더라도 제가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가 내건 조건은 자기들은 돈만 대주고 매장 운영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할 테니 매출에서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수익금의 10%를 제가 갖고 나머지 90%를 시부모님이 갖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대신 저보다 한 살 많은 신우가 하나 있는데 신우를 매장의 매니저이자 격리로 앉히겠다고 하시길래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죠. 솔직히 시부모님이 창업 비용 전부를 대주시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게는 너무 조건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 설명을 듣자마자 이런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며 저라면 분명 사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엄청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시 외곽에 커다란 주차장이 딸려있는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얻어서 전체를 디저트 카페로 개조했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사업자를 냈을 때 시어머니와 신우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이 함께 공동으로 들어갔었는데 비록 10%의 지분이지만 제 가게가 생겼다는 점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도 가족이 나를 밀어준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본 월급을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수익의 10%를 제가 갖기로 했기 때문에 벌면 버는 대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와준 손님들 덕분인지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예쁜 디저트 카페라서 손님이 많이 몰렸는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게는 사람으로 미어 터졌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을 했고 처음 개업하고 석 달 정도는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 주말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끼니도 거르고 일을 할 정도로 바빴지만 개업하고 한 달이 지나서 매니저이자 가게 격리를 맡고 있는 신우에게 매출 결산을 받아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상대했지만 억대가 넘는 매출에 비해서 비용으로 빠지는 돈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월세나 인건비는 물론이고 재료비마저 상당했었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한 달 기본급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계약에 따라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대신 순이익에 대해 1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대로라면 150만 원 기본급에 지분에 대한 이익금으로 2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첫 월급이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매출도 더 오를 수 있고 일이 손에 익숙해지면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을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기본급 외에 떨어지는 배당은 전혀 없다는 신우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이 투자하신 비용은 다 회수하셔야죠. 이익금 배당은 그 이후에 해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빨리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돈부터 갚으셔야 해요. 시부모님이 가게 오픈할 때 투자했던 돈을 전부 갚은 뒤에야 제가 10%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었고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투자금 회수 조항으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욕심에 덜컥 사인부터 해버린 제가 바보 같았죠. 하지만 남도 아니고 시댁 사람들과 저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야 할 투자금이 총 얼만지 확인해보니 매장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5억 5천만 원이었고 그 외에 주방 집기나 매장 초기 물건 들여오고 오픈 전에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기타 등등으로 들어간 돈만 1억 5천이 넘더라고요. 대충 따져봐도 제가 가게를 운영해서 시부모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7억이 넘는데 그거 다 갚을 동안 15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애초에 신우는 제가 딴 생각할 수 없게 가게 돈줄을 틀어주고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부모님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건 첫 달에 2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매출을 올려서 한 달에 3천 4천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빠르게 시부모님 돈을 다 갚아버리고 저도 충분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픈 첫 달만큼의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셨다면 아마 제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출은 조금씩 줄었지만 나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 뒤로도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은 기본급 150만 원이 전부였고 제대로 쉬는 날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장 오픈하고 마감할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러다가 시부모님 돈을 갚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4년 내지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버는 돈을 전부 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제가 크게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급 150만 원의 수익의 10%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는 꽤 괜찮은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매장에서 제가 벌어갈 수 있는 돈은 300만 원, 4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시부모님의 투자 비용을 다 갚고 난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죠. 몇 달 동안 그렇게 바보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 하루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회복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으며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한 달에 겨우 하루 정도만 쉴 수 있었고 떨어지는 매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밤늦도록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던 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래도 며느리가 쓰러졌다고 하니 걱정해서 전화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너 아침에 출근할 수 있니? 너 아니면 내일 누가 장사 준비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애써 쏘갔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시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부품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시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식과 오픈이건 마감이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마감하고 뒷정리 청소까지 싹 다 하고 나서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자 아버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잖아. 사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돈 벌기도 전에 놀 생각부터 하는 거야. 나는 너 나이 때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어. 라고 하시면서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듯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시댁 편이었고 시부모님이 저를 믿고 수억을 투자해줬는데 반년 만에 힘들다고 투덜대면 제가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네요. 성공이고 뭐고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지쳐 쓰러지게 생겼는데 한 달 월급 150만 원 받고 주 7일 하루 14시간 이상 개처럼 일만 하며 살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내 가게고 뭐고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죠. 사장이고 뭐고 저 안 할래요. 그냥 그만두고 다시 회사 다닐 테니까 당장 다른 사람 구하세요. 시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가게 투자금을 자기들한테 배상해야 한다더군요. 10%의 지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가게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고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가고 싶으면 초기 투자금 7억의 10%인 7천만 원을 자기들한테 일시불로 갚고 나가랍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 통장에 그 정도 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매장 오픈 전부터 죽어라고 일만 했었고 오픈 뒤에는 쉬는 날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며느리에게 7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가족끼리 피도 눈물도 없냐고 따졌더니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서에 좋다고 사인한 건 당신이잖아. 라는 한마디에 제 이성이 상실되어 버리더군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서 저는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저를 데리고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계약서 내용에 대한 불공정 조항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시부모님이 끝까지 저한테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더니 시부모님은 바로 뒤집어지셨어요. 야, 네 가게 차려주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기나 해? 7억도 많이 깎아줘서 7억이야?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이제 와서 너가 못한다고 하면 너 믿고 투자 안 나는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10%도 배상 못하겠다고? 완전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듯 말씀하셨고 남편 역시도 정 그만하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계산은 확실하게 하고 그만두라 하더군요. 남편이 전혀 저를 보호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다가는 앞으로도 평생 시댁에 이용만 당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시부모와 소송하는 김에 남편과도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그나마 불행 중 한 가지 다행인 건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하자며 결혼 생활을 끝내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준비하자 시부모님은 저한테 2차례나 합의하자고 요구해왔고 처음에는 지분율을 20%로 늘려주고 기본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전혀 그 집안 식구들과 일할 생각이 없어서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연락해서 7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아줄 테니 3,500만 원에 합의하고 모든 것을 끝내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 3,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신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제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자기들도 재판으로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10% 지분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자 하더군요. 저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20대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니 정말 사람이 무섭고 돈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시부모의 가게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하면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친정부모님 돈을 조금 더 빌려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개업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차려줬던 3층짜리 커다란 매장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에서도 충분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아침에 준비한 상품이 보통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매진되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서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의 커다란 카페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주방 책임자가 생각보다 실력이 없었나 봐요. 손님들도 불만이 많았고 단골들은 거의 다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평일에도 기다리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주말도 한가하답니다. 맛도 없고 불친절하다는 리뷰도 자꾸 올라오는데 조만간 문 닫고 망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부모가 돈이 정말 많아서 수억이나 되는 카페 창업 자금을 대준 것이 아니라 월세 받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고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크게 받은 거였어요. 원금 회수는커녕 지금은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텐데 대출까지 갚으려면 앞으로 고생 좀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돈돈거렸던 건가 싶기도 하지만 전혀 그 사람들이 안 됐다는 동정심이 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신우는 물론 시부모까지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앞길이 안 봐도 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운이 좋게도 멀쩡하게 탈출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고 저는 앞으로 잘 모르는 계약서에 절대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를 등쳐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쫄딱 망하고 살던 집까지 빨간 딱지 붙어서 경매에 나올 텐데 이제는 이혼하고 남남이지만 시부모님 앞날이 걱정되네요. 워낙 교활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시니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사기치고 다니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8년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진작부터 삐걱거렸고 남편도 그동안 저랑 살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아이만 생각하며 많은 것을 참고 버텼는데 이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혼하고 각자 헤어져 자기 갈 길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작년 초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들이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3형제 중 막내인데 시부모님 연세가 많은 편이었어요. 아버님은 진작에 7순이 넘고 어머님도 이제 곧 7순이시라 시부모님 두 분 나이가 너무 많다면서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더군요.
나이 많은 신우들은 전부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친정부모 모시고 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결국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저희밖에 없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제게 뭘 해줬다고 나이 먹어서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 하시는 걸까 싶었어요. 시댁 집안 당신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면서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해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살림살이에 하나 보탠 것도 없으면서 제 얼굴 볼 때마다 당당하게 용돈 달라 며느리 노릇하라며 시집살이를 시키다 못해 잡아먹으려고 드셨죠. 잘해준 적 한 번 없으면서 나이 먹고 힘 빠졌다고 이제 와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염치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옆에서 저랑 같이 살며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던 남편조차도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저러던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시부모 문제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연세가 아버님은 7순 중반이 넘었고 어머님도 내일 모레 7순이신데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세요. 오히려 기운이 넘치다 못해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다. 보통 둘 중 한 사람이 까칠하고 피곤하게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럭저럭 무난한 성격인데 반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잔소리 많고 꼬장꼬장한 스타일의 나쁜 시모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마저 성격이 괴팍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잖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애들처럼 유치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매번 시비 거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 참다 못해 제가 말대답이라도 한 번 하는 날에는 그날이 시댁 밥상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평소에도 남편과 제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시고 대화 내용을 왜곡하면서 오해를 만들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시키는데 도사입니다.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또한 부부싸움을 그칠 날이 없으세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부부싸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싸우시고 시아버님은 정말 옛날 분이라 한번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세요. 시댁 갈 때마다 망가진 물건들이 너무 많고 장식장 유리가 다 없어져 있거나 멀쩡하던 TV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면 10중 8구 아버님이 물건을 집어던져서 깨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남편 말로는 예전에는 시아버지 그런 성격에 시모나 다른 식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데 이제는 두 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시어머니가 더 화도 많이 내고 참지 않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두 분 싸우고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화풀이 한 적도 많고 우리 애가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애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기라도 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우들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큰딸이랑도 서먹서먹하고 둘째 딸이랑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 하네요. 그 집안 내부의 일이고 남편조차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속사정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시부모님 성격 때문에 신우들이랑 싸우고 인연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남편은 하나뿐인 아들인데다 시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얻은 막둥이라서 눈에 띄게 편애하고 이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아끼고 예뻐한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저희 남편한테는 욕을 안 하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차별받는 신우들이 시부모님이랑 사이도 더 안 좋아지고 아무 죄 없는 저희까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댁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판이나 다름없고 식구들 모일 때마다 싸우게 되니까 얼굴 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애조차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보고 싶어하고 명절에 한번 내려가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줄 때마다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나 싶더라고요.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부모님 나이도 있는데 엄마도 건강 많이 안 좋아졌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남편 하는 말을 단칼에 거절한 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혹시 당신이 먼저 노망이라도 온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딱 잘라서 싫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남편은 부모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시고 살자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럼 서로 공평하잖아. 이게 공평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저희 친정부모님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생명에 문제가 될 만한 큰 수술을 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저희 집에는 제 위로 오빠도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도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시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황당한 남편의 말에 정 그렇게 번갈아 가며 모실 거라면 일단 친정부모님 먼저 10년 모시고 살고 그 뒤에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 부모가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답니다. 남편이 그전까지 시부모에게 그리 살갑게 대하는 착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별로 본 적 없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용돈 한번 먼저 보내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부모에게 효도다운 효도하는 걸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모시고 살자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또다시 크게 싸우고 이제는 아예 이혼하시겠다면서 어머님이 가출까지 하셨대요. 아버님이랑 절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남편이 겨우겨우 말리고 달래서 두 분이 다시 한 집에서 지내고는 계시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랍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두 분이 이 나이에 이혼하고 갈라서게 된다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눈앞이 캄캄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겨우 한 집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정도인데 이혼하면서 없는 살림을 둘로 나눠서 살게 된다면 멀쩡한 집 하나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두 분을 시설로 보내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요양원 이야기만 꺼내도 울고불고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누나들이 재산 이야기를 못 꺼내지. 이 와중에 시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고민하고 있는가 본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두 분이 십수년 전부터 살고 계신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저는 돈이고 뭐고 절대 못한다고 만약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겠으면 우리 이혼 도장 찍고 남편 혼자 나가서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합가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저와 이혼 도장 찍는 것이 먼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바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시부모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꼭 그렇게 남일처럼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제게 말을 했지만 지금 시부모 이혼하고 말고가 중요한 상황인가요? 당장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생겼는데 그렇게 부모가 걱정되고 부모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난다면 저랑 아이는 두고 남편이 시댁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당장 이혼하기 싫으면 혼자 시댁 가서 살라고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집안일도 해줘야 하고 아이랑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면서 무조건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만 한답니다. 저도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하고 밤에는 애도 봐줘야 하고 거기에 시부모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효자로서 생색은 내고 싶고 재산은 본인이 물려받고 싶지만 귀찮은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떠밀어 놓고 책임 안 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저희 두 사람 맞벌이하며 살면서 집안일 대부분은 제가 다 하고 육아는 완전 혼자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와중에 당신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살겠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언제 안 도와줬어? 당신이 해달라는 건 지금까지 다 해줬지.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알아서 할게.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남편이 지금까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는데 시부모 보는 앞이라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갔을 때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이 뭐라도 하나 도와준답시고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난리가 납니다. 남자가 뭐 한다고 주방에 들어와? 그리고 너가 평소에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주고 내 아들을 시켜 먹었으면 저렇게 애가 네 눈치를 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는 모습을 눈뜨고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보나마나 온 집안 모든 허드렛 일은 제 몫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랑 살기 싫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옛날 분들이시고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꽤 오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시기에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잘 모르세요. 지금 시댁은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약간 고층이라서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래층에서 경찰도 몇 번 부르고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다가 같은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더라고요. 새벽이건 밤이건 어머님은 방바닥에 절구통 놓고 마늘을 빻으시고 슬리퍼는 전혀 신을 생각 없이 발 뒤꿈치로 쿵쿵 소리내며 걸어다니십니다. 저희 집이 15층인데 만약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된다면 아래층 사람들이 바로 올라와서 난리 날 겁니다. 아파트니까 제발 좀 이웃들 배려하고 조용히 사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이 살다 보면 소리도 내고 그런 거지. 내 발밑에서 살기 싫으면 지들이 이사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기본 공공 예절이 없으셔서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을 뜯어서 음식을 먹어버리질 않나.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을 한번 가면 항상 종업원이고 사장이고 불러내셔서 음식 트집 잡으시고 서비스가 별로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며 진상을 피우다가 결국에 음료수라도 한 병씩 얻어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처음에 한두 번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다가 세상의 망신도 이런 망신은 처음 당해봐서 그 뒤로는 절대로 같이 밥 먹으러 안 나갑니다. 이런 시부모님은 절대 모시고 못 살겠다고 그냥 두 분 알아서 사시게 하다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겠으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앞으로 너한테 생활비도 안 줄 거고 나중에 유산 받아도 돈 한 푼 너한테 안 줄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합가를 하게 되는 순간 저는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라서 그까짓 생활비 주던지 말던지 제가 알 게 뭡니까?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과 제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항상 싸우게 되니까 부부간의 말수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포기할 생각을 못하고 점점 진심인 것처럼 보여서 남편과 이혼하고 그 뒤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며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고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학원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조금씩 도움받는다면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전까지도 남편이 월급 받아서 생활비 얼마 가져다 주는 거 제외하고는 집안일이나 육아에 도움을 준 적도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어려워질 건 아니었죠.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에 남편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커다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48평 아파트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도 제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며 저희 집과 시부모님 지금 사시는 집을 팔아서 돈을 합치고 이사가자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살림을 합치겠구나 싶어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진짜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늘상 하던 부부싸움 레파토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던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서 꺼내놓으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늙고 아픈 시부모를 모시고 살자는 게 이혼 사유야? 그럼 세상 천지에 이혼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제 와서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던지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당신 부모한테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키우면서 살게. 당신은 당신 부모나 모시고 살아. 남편은 힘든 일은 저한테 다 시킬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면서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남편 몰래 아이와 살 생각으로 미리 집을 얻어두어서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나왔습니다. 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아이 데리고 나왔더니 남편은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뛰려 하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으니 우리 살던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눠 갖고 끝내자 했습니다. 우리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집이 전부니까 집 팔아서 반씩 갖고 끝내. 아들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고
당신도 당신 부모 모시고 살려면 더 달라고 하진 못하겠다. 남편은 친정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저를 찾다가 허탕치고 사는 곳을 모르니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하길래 한 번만 더 마음대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다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길래 그땐 정말 화가 나서 경찰 불러서 잡아가라고 했어요. 아직 이혼은 안 해서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스토킹으로 처벌해달라고 했더니 출동하신 경찰분께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시부모 모시고 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잔말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 했죠. 당신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같이 살자고 또다시 징징댈 사람이야.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살자. 나는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부모만 바라보면서 살아. 작년 12월 연말에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뒤로 드디어 이번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먹을 재산이랄 것도 없어서 정말 우리 살던 집만 부동산에 내놓았고 팔리는 대로 절반씩 나눠 가질 예정이에요. 양육비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고 남편은 결국 시댁집 팔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하네요. 멀쩡하게 저랑 아들이랑 셋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런 지옥 구덩이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싸움박질하는 시부모 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나 평소에 효도를 하고 싶어 했으니 이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시부모님 재산 뻔히 알고 있는데 유산은 뭔 놈의 유산이에요? 시댁집 팔아서 살림 합친다고 해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면서 쓰는 생활비만 해도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아들 양육비 제때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제가 제 발로 그 집에서 나왔지만 우리 식구를 먼저 포기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평생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자식과 마누라 버린 죄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